당신이 죽어도 난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12해 전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에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딸랑. 분식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물을 썰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미자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구슬픈 목소리였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뚝뚝뚝. 그 리듬에 맞춰 생각 없이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세월 그 자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백발이 섞여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어깨는 옷걸이처럼 뼈만 남아 보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는 곳곳이 해져 있었죠. 신발도 너덜너덜했어요. 한때는 운동화였을 그 신발은 이제 밑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이름이 12해 만에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이름은 정인분식. 거창한 간판도 없고 메뉴도 간단해요. 칼국수, 김밥, 떡볶이. 그게 전부죠. 특별한 음식은 없지만 단골들은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아침 9시 반이면 늘 같은 냄비를 올립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죠. 그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아, 정이민의 가게 문 열었구나 하고 알아챕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과 함께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어요. 골목 안쪽까지 때로는 대로변까지 퍼져나갔죠. 누군가는 그 냄새를 살아있는 냄새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말이 싫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12해 전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이혼 도장을 찍고 집을 정리하던 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그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전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마치 댐에 금이 가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제 마음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저는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반복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딸 소연이를 키우고 가게를 꾸려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제 전부였어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소연이 학비 대고 그러면 한 달이 갔습니다. 저축할 여유는 없었지만 빚도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과거는 묻어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고 믿었죠.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던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늙고 더 초라해진 모습으로. 제 손은 여전히 물을 쥐고 있었어요. 칼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느껴졌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 것처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낯설고 날카롭고 거부하는 목소리.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죠. 손님이면 앉으시든가요. 그제야 도연이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한 발, 두 발. 마치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오늘이야? 12해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무슨 권리로, 무슨 얼굴로 여기 왔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어요.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손은 이미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냄비 안으로 들어간 국자가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머리는 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손은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 담겼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고 가요. 그 말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에 가까웠죠.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그릇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떠는 것처럼 아주 작게. 저는 그 떨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국수를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급하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배가 고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팠던 거구나. 얼마나 굶었을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언제일까. 어디서 자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도연은 국수를 먹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마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면발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쳐다볼까봐, 제가 뭐라고 할까봐.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은 그릇에만 고정되어 있었지만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등을 돌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 냄비를 닦는 척, 바쁜 척 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이미 깨끗한 그릇이었는데도 계속 닦았죠. 하지만 귀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작은 한숨 같은 소리. 모든 게 들렸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12해 전 제 앞에 있던 남자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컸고 고집이 셌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었죠.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큰 집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소연이 유학도 보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엔 진짜야. 이번 거는 확실해. 왜 자꾸 불안해해? 당신은 믿음이 없어. 나를 좀 믿어봐.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 새벽 청소,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쉬면 빚쟁이들이 찾아왔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는 그때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 얼굴 보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빈집이었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아이가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며칠씩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고 어디선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내 잘못이야. 그 말만 반복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요. 구토물 냄새와 소주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준비해둔 서류였어요. 도장 찍어요. 도연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이 삐뚤어지게 찍혔죠. 소연이는 잘 키워줘. 제발.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었죠.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제 가게에서 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덜컹.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빈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군요. 그릇 바닥까지 깨끗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연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도연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나왔어요. 손바닥 위에 펼쳐진 돈은 정확히 4,500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4,500원. 칼국수 한 그릇 값은 6,000원이었습니다. 1,500원이 모자랐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어요? 그냥 가세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테이블을 짚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가 뒤돌아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려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쥐고 있던 수세미를 놓으니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4,500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또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왜 나는 국을 내준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그냥 그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다시는 안 오겠지. 한 번의 실수였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죠. 아침 루틴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불 켜고 냄비 올리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딸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역시나 도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옷이 조금 깨끗해 보였고 머리도 빗은 흔적이 있었죠. 찬물에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면도도 한 것 같았어요. 앉아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창가 쪽 구석, 제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칼국수. 하나요? 돈은 있어요? 제 질문에 도연이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구겨지긴 했지만 지난번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자는 걸까? 어디서 돈을 구하는 걸까? 아침은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칼국수를 끓이는 동안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면을 조금 더 넣고 계란도 하나 더 풀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칼국수를 내왔을 때 도연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처럼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면서도 가끔 제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적으면서도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죠. 도연의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먹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한 젓가락 먹고 잠시 쉬고 또 한 젓가락 먹고 마치 시간을 늘리려는 것처럼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도연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번에도 국물까지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10,000원을 카운터에 놓고 도연이 일어섰어요. 거스름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딸랑. 또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고? 저는 황당했어요. 동시에 불안했죠. 이 사람이 자꾸 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를 이상하게 볼까? 소연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무엇보다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12회 전을 떠올렸어요. 이혼하던 날 도연은 울었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던 밤들.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제발 소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회 동안.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일까? 왜 지금일까? 무엇 때문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연은 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 오후 2시쯤. 늘 같은 자리 창가 구석에요. 주문도 같았습니다. 칼국수 하나. 그리고 30분쯤 천천히 먹고 돈을 놓고 조용히 나갔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요즘 자주 보이던데. 혹시 정임 씨 아는 사람 아냐? 글쎄. 뭔가 이상하긴 해. 맨날 혼자 와서 한참 있다 가잖아. 저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 아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담담히 국수를 먹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도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 마요. 진짜 이유를 말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아니면 후회? 도연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아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도연은 계속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거센 날도.
어김없이 오후 2시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도 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들어오더니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문 앞에서 한참을 털었어요. 들어오세요. 감기 걸려요. 제가 말하자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낡은 수건이었지만 도연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저도 모르게 시계를 봤어요. 문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도연이 오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도연이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게가 더 조용하게 느껴졌고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미쳤나?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3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내내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놀랐어요. 도연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훨씬 느렸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앉았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먼저 가져다 줬어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물을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과 제 손이 물잔 위에서 겹쳤어요. 그 순간 도연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겨울 찬바람에 오래 노출된 것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셨죠.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면을 더 넣고 고명도 더 얹었어요. 계란도 2개나 풀었습니다. 파도 더 많이 썰어 넣었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국수를 내왔을 때 도연은 2 손으로 그릇을 감싸 주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으로 전해지는 게 좋은 듯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느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은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차가워서 어디 따뜻한 곳이 필요했던 거였죠.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죠. 도연의 옷차림은 여전히 얇았어요. 그 낡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안에 입은 옷도 얇은 티셔츠 하나뿐이었어요. 어디서 자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찜질방, 고시원, 아니면 노숙.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책임져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내 문을 쳐다봤어요. 시계를 보고 또 봤죠. 2시, 2시 반, 3시, 4시. 결국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픈 건 아닐까? 어디 쓰러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지?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다음 날도 도연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늦게까지 열어뒀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올까봐 6시, 7시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6시쯤 가게의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바닥을 닦고 정리를 마쳤죠. 딸랑. 문이 열렸어요. 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죠. 문틀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도현을 붙잡았을 때 그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불덩이 같았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도현은 제 팔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어요. 미안.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저는 급히 도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39도는 좋게 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그냥 응급차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도현을 데려갔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이불 몇 장이 쌓여 있었죠. 도현을 눕히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타이레놀이었어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놨어요. 수건이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계속 갈아줘야 했죠. 그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도현은 열에 시달리며 계속 뒤척였어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제가 입던 큰 티셔츠를 꺼내 입혔죠. 중얼거림도 계속됐습니다. 미안해. 정임아. 미안해. 소연아. 가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 이름도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도현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어요. 밤새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체온을 재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곧 동이 틀 시간이었죠. 도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이 이제는 고르게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열이 나고 나면 몸이 허약해지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약한 불에 오래 끓여야 제대로 된 죽이 되거든요.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그 대답을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을 인정해야 할 테니까요. 죽이 익어갈 때쯤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도현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죠. 저는 황급히 달려가 도현을 붙잡았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더 쉬어야죠. 도현을 의자에 앉히고 죽을 그릇에 담아 앞에 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도현은 그 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꾹 참고 있었죠.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술, 두 술. 천천히 먹는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고 삼키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을까?
도연이 죽 한 그릇을 다 비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한 술까지 남기지 않고 먹었어요. 그릇 바닥을 숟가락으로 긁어가며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도연은 며칠간 가게 안쪽 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하루 3번 죽을 끓여 날랐어요. 아침, 점심, 저녁. 어김없이. 약도 챙겨주고 물도 갈아주고 이불도 덮어줬죠. 땀에 젖으면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안정됐죠. 기침도 줄어들었고 열도 완전히 내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도연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가게 일을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신세만 지는 게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거절했지만 도연은 이미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닦았어요. 어색했습니다. 12해 만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 함께 일한 적은 없었어요. 도연은 늘 밖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필요한 것만 물었고 시키는 대로 했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 놓을까요? 쓰레기 버려도 될까요? 물 좀 더 끓일까요?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듯이 물었습니다. 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 놔요. 네, 버려요. 아직은 괜찮아요. 짧게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보내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가슴 한쪽에서는 그래, 가는 게 맞아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은 안 되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조금 더 있다가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함도. 그렇게 도연은 가게에 머물게 됐습니다. 낮에는 일을 거들고 밤에는 안쪽 방에서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쓸었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존재감은 점점 커졌어요. 도연이 있는 가게와 없는 가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따가워졌습니다. 수군거림도 많아졌죠. 저 남자 정임 씨 집에서 사는 거래. 혹시 다시 만나는 거 아냐? 전 남편 아니었어. 이혼했다며? 아니, 다시 붙었나 봐.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아니라 쾅 하는 소리였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뒤에는 남자친구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연이를 말리려는 듯 팔을 잡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주방에 서 있던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대로 굳어버렸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거야?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소연아, 일단 앉아서 대답해요.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소연이는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러는 거구나.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닦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엄마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난다고 우리 둘이서 잘 살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말은 맞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딸을 꼭 안고 약속했죠. 소연아, 이제 엄마랑 둘이서 살자. 아빠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2회를 살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소연이는 테이블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엄마는 기억 안 나요? 그 사람이 우릴 어떻게 했는지.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돈 없다고 난리치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늘 울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지만 나는 다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 제가 숨긴다고 숨겼는데 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거짓말해야 했어요. 우리 아빠는 외국에 있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창피했어요, 엄마. 소연이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밤에 배고파서 냉장고 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엄마는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어요. 혼자서 무서워하면서. 저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그 말에 저는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소연이는 도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뭐예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12회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냐고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하루에 2시간도 안 자고 일했어요.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 아파서 못 일어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더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알바도 했어요. 엄마 부담 덜어드리려고. 준호가 소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은 준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딸이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나는 아직도 용서 못했어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 말을 남기고 소연이는 일어섰습니다. 준호와 함께 가게를 나갔죠. 딸랑.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 안쪽 방에서 도연이 나왔습니다. 다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서서 듣고 있었던 거였죠. 도연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죠. 원래도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 금방 다 챙겨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려야 할까요? 붙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뒤돌아봤어요. 정임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소연 씨한테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랑.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빈 가게에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을 보니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도연이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2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불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소연이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버티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연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이 모순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는다는 걸.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그게 인생이라는 걸. 도연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저 혼자 조용히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게가 너무 조용했어요. 설거지 소리도 걸레질 소리도 누군가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도연이 거기 서 있지 않을까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일십이었죠.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혼자 찍은 사진으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딸도 잃고 도연도 잃고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 격이었죠.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택배 상자 크기 정도의 갈색 종이 상자였죠. 저는 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어 보니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정인분식 주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도연이 늘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검은색 헝겊 가방, 여기저기 해진 자국이 있는 가방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통장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정임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얼굴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2해 전 저는 당신과 소연이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렸다는 것조차 변명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못나서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이혼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더 해만 될 것 같았거든요.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당신과 소연이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가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밤에는 경비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면 당신 생각을 덜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갚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빚, 제 이름으로 된 빚. 모두 갚는데 4년이 걸렸어요. 빚을 다 갚고 나서는 당신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넣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30만 원도 넣었어요. 12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당신 앞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경화 말기라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신 가게에 국 한 그릇을 먹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국물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돌봐주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은 딸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떠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영원히. 통장에 남은 돈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많지 않지만 가게 수리하시는 데 쓰시거나 소연이한테 주세요. 정임 씨,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도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도연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정임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개설일은 11해 전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25만 원.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어떤 달은 5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1,54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2해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가 굶어도 모은 돈. 도연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편지에는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으니까요. 서류를 뒤졌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몇 장 나왔어요. 병원 이름은 평택성 모병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도연입니다. 50대 후반 간경화로.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환자분은 퇴원하셨습니다. 언제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나흘째 되던 날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두드렸어요. 엄마 거기 있어요? 문 열어요.
소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준호도 함께 있었죠.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엉망인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을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소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어요. 준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소연이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마지막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12해 동안.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소연이가 통장을 펼쳤어요. 입금 내역을 보며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지를 들고 서 있을 뿐이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소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병원에서 퇴원했대. 어디로 갔는지. 소연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춘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준호가 소연이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저는 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나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우릴 생각했는지.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그런데 소연이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아빠는 계속 우릴 사랑하고 있었구나. 저는 소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준호가 조용히 물을 끓여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어머님, 소연아,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저희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와 저는 도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나온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지방도시, 공사판, 병원. 전화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평택, 안성, 천안, 아산. 근처 요양병원에 모두 전화를 걸었어요. 이도현이라는 환자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강경화 환자 중에.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번이 막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찾았습니다. 안성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사랑의 요양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도현 환자분 계십니다. 일주일 전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소연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도 저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저와 소연이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해줬어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어요. 소연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아니, 조수석 문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작은 건물이었어요. 시골의 조용한 병원 같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2층 203호실.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이었죠.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소연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준호가 소연이의 다른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을 봤을 때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뼈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봤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그때도 야위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이는 문 옆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를 봤을 때 그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꿈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잡았죠. 저는 급히 손을 잡아 막았어요. 벗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도연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도연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가 서 있는 곳이었죠. 딸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2해 만에 소연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깰까봐 두려운 것처럼 조심스럽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미안해. 미안해. 소연아. 소연이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소연이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모든 것을 담으려는 듯이 살아온 세월, 참았던 그리움, 말하지 못했던 사랑.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은 무거웠어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저는 전처이고 이 아이는 딸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고 복수도 심하게 차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소연이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식은 안 되나요? 환자분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이식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식을 받는다 해도 몸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함께 있어주세요. 그게 환자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임 씨, 왔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미소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없는 평화로운 미소. 소연이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도연은 딸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소연아,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목소리가 자꾸 끊어졌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너 많이 컸구나. 예쁘다. 소연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다행이다. 행복하게 살아.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소연이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도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부탁하네. 그날 밤 저희는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교대로 도연의 곁을 지켰어요. 소연이와 제가 번갈아가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도연은 가끔 깨어나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고통스러운 몸이었을 텐데 행복해 보였어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평소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도연을 봤어요. 도연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사랑해요. 정임 씨.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도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와 소연이, 준호, 그리고 동네 분식집 단골 몇 분. 도연이 일했던 공사장 인부 2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분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힘든 일 도맡아서 하고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없이. 영정 사진은 오래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혼하기 전 사진이었어요. 소연이가 어렸을 때 셋이 함께 유원지에 갔던 날 찍은 사진. 그때의 도연은 지금보다 젊고 생기가 있었죠.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사진 속 도연은 소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웃고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소연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1시간, 2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아, 엄마, 나 정말 후회돼요. 왜 진작 찾아보지 않았을까? 왜 편지라도 쓰지 않았을까? 소연이가 제 품에 기대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후회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도연의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12해 동안 모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 남겨둔 그 돈. 도연은 마지막까지 책임지려 했던 거예요. 가족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살아있는 동안 갚지 못한 빚을, 빈소를 지키는 동안 도연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소연이 중학교 입학식이다. 가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소연아, 축하한다. 정임이 생일이다. 47번째 생일.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미안하다. 오늘 일하다가 다쳤다. 손가락 3개. 하지만 병원 안 갔다. 일을 쉬면 돈을 못 벌으니까. 참을 만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은 멀었어요.
경기도 끝자락까지 가야 했습니다. 연구차를 따라가는 동안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였어요. 차갑고 쓸쓸한 비. 소연이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준호가 딸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말로 보내는 거구나.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어요. 그 안에 도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2회의 고독, 12회의 사랑, 12회의 후회와 그리움. 저는 그 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방금 불에서 나왔으니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도연의 체온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건가? 무엇의 시작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느낌이었죠.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안성의 작은 납골당이었어요. 도연이 일했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칸, 도연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었어요. 이도연. 1967년생 마이너스 2026년생.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소연이가 아버지의 명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절을 했어요. 도연 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모녀는 나란히 도연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죠. 납골당을 나올 때 소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닮은 아이 낳고 싶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소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야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무겁지만 따뜻한 침묵. 슬프지만 평화로운 침묵. 소연이가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졌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아직도 제 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될 딸. 준호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천천히 부드럽게. 과속방지턱도 아주 천천히 넘었어요.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며 안심했어요. 소연이 곁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도연도 저 세상에서 안심할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를 깨웠습니다. 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나 왔어요. 응, 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와 준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도 현관문을 열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도연이 며칠간 머물렀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안쪽 방에 정리된 이불, 도연이 사용했던 컵. 저는 그 흔적들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 9시 반 늘 하던 대로 냄비를 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천천히 끓였죠.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살아가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었어요. 모두 도연의 일을 알고 있었죠. 장례식에 다녀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인사하고 주문하고 먹었어요.
힘내세요라는 짧은 말만 건넸죠.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국수를 삶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손을 움직이고 불 앞에 서 있고 주문을 받고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죠. 재료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머물렀던 그 방. 아직도 도연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떠나던 날 직접 깬 거였죠. 반듯하게 정성스럽게. 저는 그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어요. 이불 위에 손을 얹으니 왠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 후 가져온 건데 제대로 보지 못했죠. 편지와 통장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지퍼를 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미 본 것들이었죠. 그 밑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낡고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반질반질했어요. 펼쳤을 때 도연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였어요. 12해 동안의 기록. 하루하루의 기록.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이혼한 지 일주일째. 오늘도 정임이와 소연이 생각이 난다. 밥은 먹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소연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두 번째 페이지. 2014년 3월 20일. 공사판 일을 시작했다. 힘들지만 참을 만하다. 번 돈으로 빚부터 갚아야지. 그래야 떳떳하게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언젠가는. 세 번째 페이지. 2014년 4월 3일. 오늘 소연이 생일이다. 12살. 벌써 그렇게 컸구나.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럴 자격이 없다. 미안하다, 소연아.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도연의 하루하루가 거기 있었어요.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움에 잠 못 이루던 시간들. 2015년 8월 7일. 정임이 통장에 10만 원 입금했다. 이번 달은 조금 더 넣을 수 있었다. 다행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2017년 11월 3일. 몸이 안 좋다. 배가 자꾸 붓고 숨이 차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참는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정임이는 뭐 하고 있을까? 소연이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란다. 2021년 6월 15일. 오늘 꿈에 정임이가 나왔다.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읽었어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정임이 생일이다. 56번째 생일.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2024년 9월 20일.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했다. 간경화 말기래. 오래 못 산대. 이제 정말 끝이구나. 2025년 10월 5일. 내일 정임이를 보러 간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니, 말은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다.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이 도연이 처음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정임이가 나를 돌봐줬다. 며칠간 함께 있었다. 꿈만 같았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맙다, 정임씨. 사랑한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도연은 12해 내내 저를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가방 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제일 밑바닥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작은 벨벳 상자였죠.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도연의 결혼 반지였어요. 이혼할 때 돌려받았던 그 반지. 저도 제 반지를 돌려줬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12해 동안 저는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작고 낡은 은반지. 하지만 닳지 않았어요. 도연이 소중히 간직했던 흔적이 느껴졌죠. 반지 안쪽을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임에게 영원히.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영원히. 정말 영원히 사랑했구나. 그날 밤 저는 가방 안에 모든 것을 꺼내놓고 바라봤습니다. 통장, 서류, 수첩, 반지. 도연의 삶이 거기 있었어요. 전부. 도연이 살아온 증거, 사랑했던 증거. 저는 하나하나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랑했구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저도 사랑했었구나. 미워하려 했지만, 잊으려 했지만, 결국은 사랑하고 있었구나.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안쪽 방 장롱 위에 올려놨어요.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날 소연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소연이는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유원지에서, 공원에서, 집 앞에서. 웃고 있는 소연이와 도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소연이도 옆에 앉아 함께 봤어요. 이거 내가 5살 때 찍은 거예요. 에버랜드 갔을 때 아빠가 나 어깨에 태워줬었어요. 딸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가 꽃다발 사줬었어요. 엄청 큰 꽃다발. 소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빠 좋은 기억도 많았어요. 어릴 땐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네도 밀어주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 기억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나쁜 기억만 남겼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도 힘들었구나. 아빠도 최선을 다했구나.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힘든 사람이었어.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거야. 그날 소연이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연이는 아버지의 수첩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건넸습니다.
망설임 없이. 딸은 한참 동안 수첩을 읽었어요.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아빠, 내 생일 매년 기억했네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릴 정말 사랑했어요. 끝까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사랑했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연이 남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원했던 게 뭘까 생각했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도연을 위하는 길일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편하게 살기를.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기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그만두면 제가 무너질 거라는 걸. 일하는 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맡고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가게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로. 도연이 좋아했을 만한 가게로. 낡은 시설을 고치고 테이블을 새로 들이고 주방 기구도 바꿨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교체하고 낡은 의자들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바닥도 다시 깔았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예전처럼 정인분식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글씨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도연이도 좋아했던 맛. 그 간판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웃음도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행복했어요. 가게가 새로워지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정인분식이에요. 사연 있는 집이라던데. 간판 보고 왔어요. 도연이도 좋아했던 맛이라니 궁금해서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남편이 좋아했던 맛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일은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소연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거든요. 준호도 함께 왔죠.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꾸려가는 모습이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난 후였어요. 소연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소연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2달째예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를 본다니. 도연의 손주를. 소연아, 축하한다. 정말, 정말 축하해. 소연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면 도준이라고 지을래요. 도연의 도자 넣어서. 아빠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어요. 도연의 도자. 그 한 글자에 많은 의미가 담길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이름이야.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손주를 보는 게 꿈이었을 텐데. 하지만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집에 모셔둔 작은 사진이었어요. 도연 씨. 들었어요? 우리 손주 생겨요. 소연이가 엄마가 돼요. 사진 속 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 넣어서 지을 거래요. 도준이. 어때요? 좋죠? 대답은 없었지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아침 9시 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물 끓이는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죠.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냄새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로 불렀어요. 희망의 냄새. 누가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민의 국 냄새 맡으면 힘이 나. 오늘도 하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 국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소연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이제 곧 만삭이었죠. 딸은 가게 일을 줄이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준호가 대신 와서 도와줬어요. 사위가 될 사람은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잘했어요. 소연이를 아끼는 마음이 눈빛에서 보였죠. 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딸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 같은 사람이라면 소연이는 행복할 거예요. 어느 날 소연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가게에 들렀어요. 엄마, 아기가 자꾸 차요. 엄마 국 냄새 맡으러 온가 봐. 저는 웃으며 국수를 끓여줬습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맛을 아는구나. 소연이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생각해봤어요. 아들이면 도준, 딸이면 도희로 할래요. 도혜? 네. 도연의 도자에 희망의 희자요. 할아버지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어요. 도연의 도자. 그 한 글자에 많은 의미가 담길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이름이야. 도연 씨가 들으면 좋아하실 거야.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손주를 보는 게 꿈이었을 텐데.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가득 채울 무렵이었어요. 저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도연을 보러 갔죠. 도연의 명패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도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요. 가게도 잘 되고 있고요. 소연이 이야기 들었죠? 임신했어요. 이제 곧 나아요. 당신 손주예요. 이름도 정했어요. 당신 이름 넣어서 도준이 또는 도희. 어때요? 좋죠? 소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닮은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제가 잘 키울게요. 소연이도 잘 키우고 손주도 잘 돌볼게요. 당신이 주신 그 돈 잘 쓰고 있어요. 가게도 고치고 소연이한테도 좀 주고 나머지는 손주 낳을 때 쓸 거예요. 고마워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인데도 따뜻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따스함 같았죠.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아도, 그저 기억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랑했던 시간을, 힘들었던 시간도, 그리고 마지막 함께했던 짧은 시간까지. 전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 모두 적당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끓였는데 왜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요. 국을 끓일 때마다 이제는 조금 덜 아픈 마음으로 물을 붓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간을 맞추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합니다. 그 마음이 국물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국물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더 따뜻한 느낌. 맞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바뀐 건 저였습니다. 제 마음이었죠. 그날 오후 가게가 한산할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손님이었죠.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손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삶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도연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칼국수를 주문했었지. 똑같은 목소리로 국수를 내오며 저는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손님이 웃었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끓였어요. 손님이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설 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네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을 수 있구나. 국을 끓이는 이유. 배고픈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을. 늦게 도착했지만 진심이었던 마음을. 저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내일도 끓일 거예요. 모레도. 평생. 그 냄새가 골목에 퍼져나갈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냄새를 맡고 따뜻함을 느끼겠지. 누군가는 이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겠지. 누군가는 이 맛에서 희망을 찾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한 달 후 소연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울음소리도 우렁찼죠. 이름은 도준. 도연의 도자를 물려받은 아이.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도연 씨, 봐요. 우리 손주예요. 당신 닮았어요. 정말로 닮았어요. 눈매가 코가. 도준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소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있어. 분명히. 어딘가에서 웃으면서 보고 있을 거야.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 저는 잠시 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도연도 이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며. 소연이와 저를. 그리고 도준이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바람에 실어보냅니다. 하늘로. 도연이 있는 곳으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냄비를 올릴 거예요.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도연을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보내지 못한 말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살아계신다면 직접, 떠나셨다면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